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이라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라는 주제 하에 그 비판사회학회 기획 세션 5 주제는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젠더와 정치입니다.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션 사회를 맡은 경남대 사회학과에 있는 강인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성 문제 또는 젠더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 낙관 또는 비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 이래로 젠더 문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젠더와 또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실마리나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세 분입니다. 멀리 인도에서 오신 아니타 구르모 선생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자는 아니타 구르모스 선생님은 글로벌 디지털 자본주의 하에서 젠더, 정치 그리고 정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 김소라 선생님, 디지털 성폭력의 정치경제학과 남성성의 재생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대구대 홍성태 선생님은 포퓰리즘의 정치의 분화와 사회운동의 도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타 구르모 선생님, 그 다음에 제 왼쪽에 김소라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홍성태 선생님,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세션의 토론을 맡으신 추자연 선생님 서울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정경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 계십니다. 토론자와 발표자 바쁘신 시간 내줘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발표 아니타 구르모 선생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인도와 다른 국가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IT for Change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도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경제가 이 여성들의 인권과 또 웰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여기다 적어두었는데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이 이제 현대성과 항상 까다로운 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적 현대성은 뭔가 여성을 해방하고 물론 그 결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해방하고 이런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파괴할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성 때문인데요. 현대성과 자본주의 덕분에 여성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글로벌 경제 현대성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오늘 또 오전에도 세션을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저희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인 행위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개도국의 여성들이 부당함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이것을 재고해 볼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어떤 생계에 공격이 될 수도 있다,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저희가 국제적인 뭐 IMF 같은 국제은행이나 이런 은행들도 60년대, 70년대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의 기본에 대해서, 근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여성의 생계에 위협이 가는 그런 정책을 이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디지털 자본주의는 실증적 증거와는 사뭇 다르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집안일을 하던 여성들을 해방시켜서 뭐 일종의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도시에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던 여성들이 발언권이 생기고 또 존재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디지털 젠더 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 완전하게 저희의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이제 여성들에게 자본주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시아에서는 모바일 젠더 갭이 70%에 달하는데요. 제 고국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여성이 1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젠더 갭이 굉장히 넓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국가보다 혹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지털 젠더 갭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패러다임을 저희가 볼수록 저희가 이 여권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는 좀 더 뒷전으로 된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있는데 뭔가 여권을 신장하고 권리를 신장한다 이런 것을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정말 화성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지구의 사진입니다. 이건 아프리카의 사진인데요. 키갈리라는 르완다의 도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르완다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키갈리가 혁신 허브의 일부 편입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국제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실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키갈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는 지금 이 아프리카 정부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혁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혁신이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하이어라키를 보시면은 지금 사실 이 미국 기업들, 외국 기업들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루안다 같은 경우는 문화적 소수자들이 있는데요. 이 소수자들은 여전히 주류 경제에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갭을 보시면 인터넷 사용 젠더 갭은 루안다에서 무려 62%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데이터 패러다임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 타겟 광고와 관계가 없는 최빈층 여성들은 디지털 사회성에서 체계에서 강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결성이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여성 인권과 발전에 중요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공공재가 비합법화된 그런 맥락과도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 30, 40년간에 지금 계속해서 공공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이라든지 교육 같은 곳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연결성과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가 겨우겨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비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이런 정치 세력들이 무엇을 하고 싶냐 하면 이 AI를 사용해서 뭔가 디지털화 성공 전례를 만들자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남성적 국수주의적인 이상인데요. 이것은 사실 인도에 국한되는 사례가 아니라 다른 국가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총리라든지 정치적인 우두머리들이 무엇을 하고 싶냐 하면은 디지털화 성공 전례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리더로 일을 하고 있는 리더가 되어 있는 이 국가들을 따르자 AI를 활용해서 높은 빨리
개발된 그런 국가로 가자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혹은 여성 농업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게 바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좀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플랫폼화, 데이터화, 서비스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디지털 자본주의를 보면은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게 플랫폼화, 데이터화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농업 제조 쪽의 생산활동이 통합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양한 서비스 활동으로 각자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듈러화라고도 저희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일이 세분화가 되면서 지금은 프로덕트가 제품과 서비스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제품 서비스라고 하나의 통합된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도 모두 세분화를 시켜서 각자의 서비스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oT가 농업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 농산물 직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데이터 관련 서비스가 모든 면면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입 자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를 들어 재무적인 것들, 보관, 물류 이런 것들을 다 접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로컬 농업을 파괴시키고 플랫폼 모델이 이 전체 시장이 중앙화되어 관리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컬 자율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 마태 지역에서는 이 80%가 모두 소상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여성 농업인인데요. 그래서 이 여성 농업들이 본인들의 가게를 생계를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은 이제 3D 프린팅 사진인데요. 적층 가공이라고 해서 섬유의 3D 프린팅입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의류 공장의 여성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전부 대체가 될 예정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자료들이 저희가 보여준 것이 특히 이제 의류 공장의 그 공급망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이민자에 대한 사진이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레피라는 콜롬비아의 배달앱이 있습니다. 이 배달앱의 배달 근로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레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이제 이 이민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이민자 감정을 붙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달 근로자가 남미 전역에서 30%가 이민자라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BBC 캐피털 NGO 경제학자의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 배달 근로자의 대부분이 이민자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모든 남미 국가의 이 배달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하열을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착취하기 쉬운 자들을 착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직업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이민자들을 착취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디지털 경제가 사실 젠더 기반의 착취, 여성들의 착취,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착취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콩고의 코발트 채굴 작업장인데요. 왼쪽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여성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코발트 채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다 수작업으로 채취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코발트에 노출이 되면은 뭐 사산, 유산, 기형아 출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새로운 공급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여성분들의 사진입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중국이나 또 다른 국가의 여성들이 많이 제조업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시끄러운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 조건이 좋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 여성들이 본인들이 지금 이런 노출되는 케미컬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나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이쪽에 있는 분들, 이쪽 국가에서는 지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이 말을 하시는 게 이 긱 경제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근로가 그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8살인 아이가 사실 지금 한 2년 동안만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요. 그렇다면 이 비정형 근로가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워크가 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꼭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농업 그리고 농업 시장이 지금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반구 아프리카와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로 생계수단 그리고 식품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5년, 10년 후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알리바바 아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신선한 우유를 북경에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낙농업계의 전체 공급망이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AI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밀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밀 농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지털 기업들, 디지털 공룡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디지털 기업과 또 농업 기업의 차이를 저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뭐 농업 주기라든지 그런 날씨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위성으로 바라보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장 수혜를 얻는 건 월스트리트 브로커입니다. 그들은 농업 원자재에 투기적 투자를 하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소외된 농업인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젠더 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젠더 갭이 저희가 어렵게 좁혀왔는데 그게 다시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진행한 국제노동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직물, 섬유, 의류산업 일자리의 80%가 자동화로 엎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꼭 이해를 해야 할 것은 이 비정형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젊은 세대가 나중에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현대성과 자본주의는 사실 이 유형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치가 한 7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금 뭐 농업이나 또 가 내에서 일을 하던 그런 여성들이 이제 기 경제를 통해서 이 현대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기그 경제, 기그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들의 인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노동이 전체적으로 여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여성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노동 그 자체가 여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해지고 노동 자체가 또 저희가 조립했다가 재조립했다가 착취했다가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로 생각을 하고 또 시간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때 이제 페미니스트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특히 남반구의 노동이 굉장히 빠르게 여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데이터가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자본주의에서 큰 기업들, 대기업들과 정부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교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희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대량 및 타겟 감시는 상호 의존적이고 젠더 편향되고 인종 편향되고 성선포가 된 방법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산 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어떤 인권 유린이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감시망을 위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통해 1000개의 AI 기업과 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위구르 여성 같은 경우는 SNS상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지금 문화적 소수자인데요, 중국에서. 지금 카메라와 IoT 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들이 위구르 여성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마치 데이터가 선언적 사실이고 데이터가 사실의 전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폴리시를 만들 때 다른 규범적 선택권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감시인가, 누구를 위한 데이터 사용인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택권이 있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서 이 정부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 세션을 들으면서 제가 이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요. 지금 많은 몇천 명의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될 텐데 지금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서치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젠더 보수주의가 젊은 사람들에게 기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페미니스트와 초남성화로 이분되어서 극단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카라고 저희가 속칭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 많이 찍고 많이 올리는 제너레이션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자기 표상은 남성 중심적인 시각 문화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츠앱 같은 메신저 앱이 있는데요. 거기서 누구에게 더 예쁜 여성에게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남성 중심적인 시각 문화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그런 접근성이 없고 남성들이 여성들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메신저 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지금 이 좁은 곳으로 다 하나로 응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초남성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홍리엔이라는 분은 혹시 아시나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셀러브리티인데요. 그렇다면 이 슬라이드는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K-팝 문화입니다.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 비슷하게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홍리엔과 또 이런 K-팝 가수들이 자기 표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 점령을 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미학에 저희가 충족을 할 수 있다. 미학적인 기준에 충족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젠더 정의, 경제 정의, 디지털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성의 시민 정치적 자유의 보존과 디지털 자본주의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은 사실상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를 위한 정책을 기여할 때 이걸 생각해야 될 거고요. 급진적 페미니스트 전환을 위해서는 저희가 동시에 상징적 실제적 폭력 구조가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가 소셜라이프의 생산과 재생산은 자본에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원칙은 기술 거버넌스의 디자인을 이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양한 이제 사람들의 생계와 환경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가장 최빈층 여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원칙이 저희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이제 젠더 평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많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같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성을 다시 한번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누가 데이터 시장에 접근성이 있고 누구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 And therefore, I think in the international conversations on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international financing, we need to look at how to bridge the gender digital gap. I think data commons is a very important way to go in countries like ours, to be able to not regulate data only as private property or as a public good, but to really look at a commons-based arrangement which can then have policy-centric methods of governance. Not just nationalizing data, but also enabling local cooperatives and others to own data. Global governance today needs to really look at digital capitalism. There is a transnational treaty, a binding treaty on global corporations that's currently being negotiated in the UN. And I think agendas around digital capitalism need to get into it. For a long time now, think tanks have been talking about taxation frameworks internationally. To this, I think I would like to add that we cannot go with a weapon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Pentagon works very closely with Silicon Valley. We cannot go without actually 굉장히 thinking 가깝게 협업을 about 하고 a 있습니다. global consensus. 저희가 이런 글로벌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데이터와 AI에 대한 소셜 컨센서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화와 디지털 자본화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저희가 디지털 사회에서 제도화된 가부장제를 없애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제도화된 가부장제가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없애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좋은 발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젠더 문제가 조금 나아지고 또 여성의 억압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구조의 변화됐고 산업구조가 디지털화된다고 산업구조가 디지털되지는 않죠. 노동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한다고 해서 여성이 노동으로부터 과연 해방이 됐는가 또 SNS에 미친 영향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선호 선생님 발표하면 SNS와 관계되는 그 젠더 문제 잘 또 디테일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선생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성폭력의 정치경제학 그리고 남성성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했다라기보다는 현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을 조금 펼쳐놓는 데 아직까지는 가깝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저희 학회의 제목이 지금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16년에 이 개념을 썼던 슈밥이라고 하는 학자에서부터 비롯되기는 했지만 이후에 한국 사회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건은 바로 아마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 간의 대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2017년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성격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되냐면 일상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높여줄 것이다.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경제적 성장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대면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저는 디지털 성폭력 혹은 이미지에 기반한 디지털 성폭력이나 성착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2015년에 주로 메갈리아라고 불리던 여성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문제죠. 젠더 폭력 혹은 여성 혐오라고 하는 이 오래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 특히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하면서 디지털 성폭력 혹은 이미지에 기반한 성착취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폭발했던 시기는 2018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마 헤어역 시위는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미술대학에서 누드크루키 수업 도중에 이루어진 여성 모델에 의한 남성 모델의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기이자 발단이 되었었는데요. 이전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했던 혹은 받았던 처우와는 매우 다른 처우를 이 남성 피해자가 받게 되었다는데 많은 여성들이 분노했습니다. 무엇보다 원래 이와 같은 사건이 접수되게 되면 애초에 접수를 잘 받아주지도 않지만 접수되게 되면 구속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 사건이 제기된 지 3개월 만에 징역 10개월이라고 하는 실형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남성이 피해자일 때는 공권력이 다르게 즉 다시 말하자면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여성들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했고요. 2018년 5월에 시작된 이 해화역 시위는 그해 12월까지 총 6번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월에 있었던 6차 시위는 주최 측 추산 11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여성 의제 가운데 단일 의제로 가장 많은 참여자를 동원했던 집회로 기록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거나 보급되었다라고 하는 시기가 1990년대 후반인데요. 이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보급과 더불어서 휴대가 가능한 촬영기기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보급되고 이 시기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에 그와 같은 양상은 보다 다양화되었고 폭력의 양상은 확대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성폭력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방식 역시 여러 가지로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후반이 기술적으로는 어떤 시기이냐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용량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하드라고 하는 것이 상용화되었던 시기입니다. 동시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 환경이 구축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이와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화되는 양상을 띄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이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면 불법 촬영 혹은 불법 촬영물의 소비라고 하는 방식으로 축소되어서 사고된 지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 시야를 조금 넓혀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 혹은 그렇게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여성의 성을 혹은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하나의 경향으로 파악하고자 하고요. 이 가운데 남성성 혹은 남성 면대가 어떻게 형성되거나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디지털 성폭력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쉽게 숫자로서 참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표입니다.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유형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강제추행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성폭력 범죄 안에서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2006년에 전체 성폭력 범죄의 3.6%를 기록했던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2017년이 되면 20.2%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전체 성폭력 범죄의 약 2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디지털 성폭력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자료, 이 표가 참고하고 있는 자료는 대검찰청의 범죄 통계인데요. 애초에 피해자가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건을 신고한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성폭력처벌법상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다른 법령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해당 숫자들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따라서 불법 촬영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산업화하는 경향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산업화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최근에 다크웹에서 아동이용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유통시키다가 32개국 공조수사로 인해서 적발된 한국인 운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웹하드, SNS, 온라인 사이트, 다크웹 등등은 사실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이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무엇으로 보다 잘 알려져 있냐면 2018년에 공론화된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다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양진호 회장이나 위디스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웹하드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웹하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몰카, 도찰 혹은 골뱅이, 국노와 같은 방식의 불법 촬영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이용해서 영상물을 게재하거나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터링 서비스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만약에 웹하드에 들어갔을 때 몰카라고 하는 단어를 쳤을 때 그걸로 검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해당 단어로는 검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만 합니다. 따라서 필터링 업체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불법 촬영물이 걸러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웹하드 위디스크를 운영했던 양진호 회장은 자신의 그와 같은 웹하드에서 필터링을 담당하는 필터링 회사였던 뮤레카의 실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 간의 유착이 발견되고요. 동시에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는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하는데 나의 피해 촬영물이 지금 업로드되어 있으니 삭제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나를 찾아줘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을 유통시킴으로써 웹하드도 이득을 얻고요. 왜 이득을 특히나 많이 얻게 되느냐? 방송사의 프로그램들과 달리 방송사 프로그램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게 되면 저작권자에게 가장 많은 수익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은 저작권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익은 웹하드와 이 해당 파일을 올린 업로더가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웹하드가 그래서 이득을 남기게 되고 이에 더해서 제대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 업체까지도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은 이들의 경제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입니다. 아동이용 음란물을 유통시킨 이유로 구속되었던 한국인 운영자가 운영했던 사이트 이름은 웰컴 투 비디오였습니다. 이 웰컴 투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형태의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건 사실 이 사이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외에도 소란의 폐지 이후에 가장 커다란 최대 이용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V 스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형태의 가상화폐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까닭 중에 하나는 AV 스눕의 운영자가 2017년에 검거되면서 경찰이 비트코인 형태로 되어 있는 수익을 몰수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수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고 법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1심에서는 사실 실제로는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2심과 3심에서 이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기도 했었고요. 이처럼 성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최근에는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간 증가한 혹은 불법성이 다소간 약화된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 역시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웹하드에서 이전에 비해 훨씬 적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에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 불법 촬영물이 매우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들이 있었으니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국노, 국산 노 모자이크란 뜻인데 이와 같은 방식의 검색어를 통해서 쉽게 영상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반면 이 공론화 이후에는 국노라고 하는 검색어 키워드는 사라지는 반면 중노, 중국인 노 모자이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양한 방식의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이 웹하드에 게재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웹하드에서는 아예 독자적인 카테고리 중 하나로 BJ 방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성들의 일명 걷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기술통신부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웹하드 업체들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총 48개 업체인데 그 중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3개 업체는 접속이 되지 않고요. 45개 업체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24개 정도가 이 BJ 방송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BJ를 하고 있는 여성과 계약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다소간 덜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성의 몸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떤 영상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TV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화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IPTV 등등을 통해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영상물 등급 분류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곳에서 어떤 영상물들이 발견되느냐 불법 촬영을 연상시키는 제목을 붙인 기획물들이 매우 쉽게 발견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우 합법적인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합법인 것인가라고 하는 찜찜함을 없앨 수 없는 다양한 현상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성을 착취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웹하드 위디스크의 이제 메인 화면인데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이 그 위디스크는 개인 방송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BJ 방송 카테고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향은 가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뒤섞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주로 이제 여성과 계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띠므로써 이들 여성의 성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 새로운 전략은 현실과 가상을 뒤섞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9년 올해 6월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리얼돌이라고 하는 것의 수익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리얼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이자 사생활의 자유인가 혹은 그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격권의 침해 혹은 젠더 폭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간에 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현실과 가상을 뒤섞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지의 합성 및 변형입니다.
많은 이들은 사실 디지털 성폭력, 특히 누군가의 몸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보는 것이 성적 본능이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성폭력의 대다수는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이거나 타인의 몸을 훔쳐보고 싶다는 관음증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미지의 합성과 변형인데요. 예를 들어 여성들이 SNS에 올려놓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 사진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미지의 합성과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표정을 변형시키거나 혹은 이와 함께 이 여성의 신상 정보와 있지 않은 성적 관계에 대한 유언비어까지 포함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도 이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즉 포르노에 여성의 다른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이죠.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 경우 한 연구에 따르자면 전체 이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피해자의 25%가 한국의 여성 가수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리얼돌 역시 완전히 디지털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가상과 현실을 결합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가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바라고 있는 현실을 실제화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향을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담론들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려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정치적 담론입니다. 해외의 포르노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DNS 방식이 아니라 SNI 방식, 즉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이트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 주소를 봄으로써 차단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자 많은 남성들은 나에게도 야동벌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청와대 청원에 서명을 하기도 했고 길거리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방식으로 이곳저곳에서 남성의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사실 저 역시 아직까지는 정치경제학적인 분석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불법 촬영에 한정짓지 않고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야를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디지털 성폭력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참여자들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산업적 차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어떤 경로를 이용하고 또한 남성성을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같은 산업적인 요인과 또한 남성성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인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역시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소라 선생님. 두 번째 주제가 디지털 성폭력의 정치경제학과 남성성의 재생산인데요. 디지털을 통한 예를 들면 그 성폭력의 양상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그것이 산업과 성산업과 이렇게 결합돼서 또는 그 디지털을 통해서 여성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성성이 재생산되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때 내용과 굉장히 좀 그 내용 중에 있는 문제 제기 영역에서 두 번째 김선아 선생님 좀 디테일하게 그것이 연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 한 20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홍성태 선생님 발표를 듣고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네, 홍성태 선생님 발표. 네, 안녕하세요. 홍성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포퓰리즘 정치의 분화와 사회운동의 도전이라는 주제고요. 배경은 디지털 에이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 완성된 페이퍼 형태는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좀 보완하고 흡수해야 할 아이디어들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유용한 토론과 질문 부탁드립니다. 포퓰리즘 요즘에 되게 핫한 글로벌한 이슈인데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위기와 얽혀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치적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하나의 블랙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정치적인 기능과 분별 없는 사용법에 익숙해진 정치인들, 이 정치인들이 정작 그 내부의 구조와 작동 원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 포퓰리즘을 대하는 이해 방식 또한 역시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포퓰리즘이 출현하는 맥락에 대한 어떤 공통된 인식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모호하고 혼란스럽게까지 한 인민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개념 자체를 온전히 정의하기에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논쟁적인 지점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지점에서 포퓰리즘의 정치적인 이미지는 더욱더 논쟁적으로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민주주의 그 자체에 드리워진 하나의 그림자라고 묘사하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병리로 보기도 하고, 유령, 마르크스를 이용해서 유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병훈 교수가 한국에서는 포퓰리즘 연구를 꽤 많이 하신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는 서병훈 교수조차도 어떤 포퓰리즘 자체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마치 민주주의로 포장된 어떤 대중영합적인 정치 노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퓰리즘을 무조건 민주주의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무드 같은 경우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간단히 이 표를 요약해드리면 민주주의에 접근된 인민 주권의 정치적인 이중성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해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수자의 권리를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투표와 같은 다수결의 개념이나 실천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엘리트로 대표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주변화된 세력들을 주변화되고 배제된 세력들의 어떤 목소리를 동원해서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 안정적인 정치적인 동맹의 형성을 가로막는 새로운 정치적 균열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배제된 부문이 선호하는 정책의 실행을 추진함으로써 정치 체계의 반응성과 민주적인 책임성을 어떤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포퓰리즘에 대한 긍정론과 어떤 비판론 이런 측면에서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에 의한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는 그럼 어떤 구조적인 조건에서 가능한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앞서 말한 좀 포지티브한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퓰리즘을 민주적인 정치 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이 발표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민주적인 포퓰리즘을 이론에서 실천으로 가져오는데 어디에서 이걸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게 핵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포퓰리즘의 명암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기존의 논의들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제기할 논점은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의 발기 조절을 둘러싼 정치적인 경합에서 사회운동의 도전 전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이 글은 포퓰리즘이 확산된 조건과 맥락을 조명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집합적인 도전 전략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디지털 전환의 기회구조에 관련된 어떤 동원 전략의 변화가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의 구조적 전맥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 번째 장부터 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이 기존에는 집합적인 것을 연결적인 것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집합 행동의 특성이나 특히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집합행동의 특성에 가정된 기존의 긴 어떤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운동과 포퓰리즘 정치 두 개 다 개념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을 되게 주의 깊게 가져와야 할 필요성들이 이 안에서 부각되고, 그리고 정치사회적인 행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거와 다르게 대단히 분권화되고 분산되고 그리고 개인화된 형태로 촉진시키는데 디지털 미디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컬렉티브한 것들을 커넥티브한 것으로 바꿔내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구조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 볼 수 있었던 여러 차례 시위들이 있는데요. 뭐 아랍의 봄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의 시위, 그리고 터키의 게지 파크 시위, 그리고 아큐파이 시위까지 이러한 것들이 대체로 다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시위라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존의 집합적인 행위가 주로 이제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이나 그리고 지도력 있는 공식 조직을 매개로 수반되었다면 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집합적 행위는 이질적인 개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가운데 어떤 일체감의 경계를 낮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계 비용을 낮추면서 서로를 연결하는 동원과 의사소통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탈집중화, 분산화, 개인화된 정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운동론자들의 경우에도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 개념이라든가 혹은 집합행동의 개인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기존의 불만이나 요구들이 집합적 행위, 집합행동 혹은 집합적 행위로 분출되었다면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개인의 불만이나 요구들이 공적인 것들로 전환되고 이러한 공적인 것들이 서로 연결 행위를 통해서 확인되면서 거리의 정치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은 사회운동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니고요. 포퓰리즘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직접 대표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르비아티라는 정치학자가 직접 대표성의 일종의 어떤 형용 노선 혹은 성립될 것 같지 않은 이 민주주의에서 직접 대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립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포퓰리즘 정치에서 대단히 규모화한 방식으로 이 개념들을 좀 적용해서 썼는데 이를테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포퓰리즘 지도자,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이제 기존에는 언론이나 정당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표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기성 언론이나 혹은 정당을 매개하지 않고도 직접 인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대표성 자체가 직접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두 명의 포퓰리스트들인데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포퓰리스트라고 자기가 불려지는 것에 좀 불쾌감을 토로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릴로와 이글레시아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두분 스페인의 푸데모스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트위터의 해밍웨이야 라고 주장한 트럼프 역시 이런 직접 대표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대표성을 구현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운동과 포퓰리즘의 동원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고요. 특히 신자유주의의 거시구조적인 압력이 초래한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던 집합적인 행위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회구조와 조응해서 이 연결의 동원 양식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이제 연결의 힘으로 작동하는 사회운동과 포퓰리즘의 자기력 공간 안에서는 공적인 것을 정의하는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의 힘, 다시 말하면 저는 공적인 걸 정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힘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것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민주주의 내부의 어떤 쟁투적인 분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포퓰리즘과 사회운동 이 두 개에 관련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은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치 엘리트를 겨냥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주로 대중동원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니면 그들이라는 집합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정체성을 프레임이나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또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을 구현할 어떤 포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의 존재를 핵심적인 필요 조건으로 수반하죠. 그래서 동원의 목적이 거의 대부분 선거 전략으로 수렴됩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에서 선거 전략은 단순히 이 하나의 전략적인 옵션에 불과한 거죠. 게다가 반지성주의나 반기득권주의와 같은 타락한 엘리트에 대한 반대 정서에 어떤 동원의 바탕을 두고 있는 포퓰리즘과 다르게 사회운동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문 지식이나 특히 뭐 엘리트들을 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네트워크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뭐 이러한 차이들이 있고요. 하지만 연구자들의 같은 경우에 이런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의 같음과 다름이 교차하는 어떤 집합적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론적인 전통에 기대서 논의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운동 연구자들이 포퓰리즘에 관련된 이론적인 자원들을 좀 흡수하기에도, 특히나 정치학자들의 경우에는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 가두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포퓰리즘이라는 것 자체를 좀 포퓰리즘에 대한 성격을 지나치게 좀 어떤 스테레오타입 안에 가두는데 좀 몰입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론 집합적 저항의 발현 구조와 동원 과정에 관심이 많았던 사회학자들의 경우에 포퓰리즘 연구를 비교적 92년에 소울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조금씩 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학자들의 논의에서 포퓰리즘은 여전히 정치학자들이나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혹은 그 사회운동의 성격에 착근된 어떤 특수한 성격, 이거를 꾸미 수식하는 용어로서 이제 포퓰리스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죠. 정치학자들의 경우에도 포퓰리즘은 선거를 통한 영향력 행사와 집권을 목표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포퓰리스트와 그 추종자들이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수사 또는 급진적인 정치 전략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된 인민주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에서 대항운동의 정치를 전개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들이 민주주의라는 공통분모에서 작동하는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를 하나의 정치 단위로 인식해서 양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접합과 탈구의 원리를 좀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문제의식은 좀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이런 접합 그리고 탈구의 원리를 포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서 사회운동과 포퓰리즘의 관계를 조금 더 선명하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퓰리즘의 개념을 정치적인 선악구도에서 구출해서 좀 중립적인 개념으로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의 개념을 중립적으로 재정의한다는 건 그것이 출현하게 된 어떤 거시구조적인 맥락을 살피면서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자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의 관계가 민주주의의 시스템과 그 성격이 그 상호작용의 기본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은 인민들의 불안과 위기를 불러온 경제구조적인 상황에서 출현했던 게 사실이죠.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나로도니키주의나 혹은 미국의 인민당,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민당에서 시작해서 20세기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퓰리즘의 웨이브가 형성됐던 라틴 아메리카 20세기 전반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08년 이후에 대침체 이후 어떤 포퓰리즘의 글로벌한 확산,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의 구조적인 맥락에서 포퓰리즘이 확산된 어떤 배경적인 요인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포퓰리즘을 좀 이런 정치 경제적인 맥락에서 설명할 때 과연 이걸 경제적인 문제로만 판단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좀 가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내부적인 위기, 민주주의의 내부적인 위기에서 포퓰리즘의 최근의 출현 양상들을 좀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PPT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인식론이 죄송합니다. 포퓰리즘의 범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최근의 상황이 명백히 민주주의의 내적인 위기에서 과연 기인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더 이상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갈수록 개인주의적으로 다원화되는 시민적 욕구와 불만을 적절히 포용하거나 그리고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 능력성의 한계, 이 두 가지가 포퓰리즘의 출현을 최근에 가져오게 된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서사와 담론을 통해서 생겨나는데, 특히 위기 담론이 이제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서사와 담론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특히 위기 담론으로 무장한 포퓰리스트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 구축된 어떤 수많은 다중 채널을 통해서 잠재적 위기를 현실화된 위기로 빠르게 증폭시키는데 빠르게 증폭시키고 광범하게 퍼뜨린다는 점에서 좀 그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국가 능력성의 문제를 무능한 기성 정치와 부패한 엘리트의 탓으로 몰아세우면서 오로지 자신들만이 도덕적이고 순수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진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포퓰리스트들의 어떤 미디어 정치에 의해서 과잉 조장된 측면도 사실은 인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정리해 들어가면요.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위기의 어떤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요인이지만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히려 포퓰리즘을 촉발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포퓰리즘을 규정짓는 것은 특히 서유럽에서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익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데는 대단히 정당한 주장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포퓰리즘의 출현과 확산의 요인으로서 취약한 민주주의를 어떤 인과관계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감추는 역할을 하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위기의 결과이자 혹은 하나의 요인으로서 동시에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력한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포퓰리즘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유용한 무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을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을 무조건 유해하다 혹은 무해하다라고 규정짓는 게 아니라 어떤 정상적인 정치 과정의 일부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각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동원적인 성격이 강화된다라는 점에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른 말로 기성 정치 정당의 대표성이 쇠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 위기 국면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인 당파성이나 충성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기성 정당의 무책임하고 무력한 정치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감미로운 유혹에 동원될 가능성도 역시 커진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인민들이 포퓰리즘 정당의 대표성 기능을 부여하게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순간, 기존의 정당 체계는 리어레인지먼트, 다시 말하면 재정렬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재정렬이 기본적으로 그 결과가 기성 정당들이 한때 자신들이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당파심과 충성심을 되찾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당과 끊임없이 더욱더 경쟁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정당 정치를 더욱더 불안한 균열로 내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포퓰리즘 정당이 어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당은
기성 정치가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편 반대쪽에서는 기성의 어떤 주류 정당들은 잃어버린 표심을 되찾기 위해서 포퓰리즘의 이슈에 부분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프랑스의 국민연합과 이탈리아 북부동맹이 복지 정책의 옹호자로 의제를 전환하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복지 정책을 옹호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리스의 시리자나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그와 반대로 기존의 극진성을 탈각하고 중도 좌파의 주류 노선으로 선회해서 기득권을 챙기고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최근의 판단도 그와 부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덴마크의 경우에 최근에 선거가 끝난 덴마크의 경우에는 3인당이 노동자 계급의 이반을 일으킨 인민당의 약진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강경한 이민 정책을 꺼내들어서 다시 집권 정당으로 몇 달 전에 올라선 그런 현실들이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건 동원된 민주주의라는 개념인데요. 정당 체계가 이처럼 불안정한 민주주의에서는 다시 말하면 포퓰리즘이 막 발생하게 되는 이런 약한 민주주의에서는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그 보통의 시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동원이 대상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격을 동원된 형태로 급속하게 바꾼다라는 거죠. 더욱이 탈정치화, 반정치화로 낮은 투표율과 당원 감소의 문제에 직면한 정치 조직들이 시민사회의 넓어진 정치적인 빈 공간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고객이 될 시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포퓰리즘의 이슈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포퓰리즘의 영향력에 취약한 시민사회와 대안 마련에 무능한 정당체계 사이에서 국민 혹은 시민이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도록 구조화된 정치를 저는 동원된 민주주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원된 민주주의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세력이 일단 권력을 잡게 되면 그들은 민주주의의 자유주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치 질서를 다시 한번 확립해 나가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어떤 자신들이 세운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반자유주의, 민주적인 반자유주의의 조치들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그렇게 실행해 나갔죠.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인 반민주주의의 조치들의 어떤 핵심은 기본적으로 포퓰리즘 정치 지배구조에서 나타난 4가지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양극화를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제도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견 정치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강화시켜주면서 한번 정권을 잡은 포퓰리스트 집권 세력들이 다음에 또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기반들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원된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적인 지배구조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탈민주화의 경로를 빠르게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시민사회는 이런 위태로운 동원된 민주주의에서 독재 정치로 전환이냐 아니면 자유주의로의 기환이냐 선택해야 하는 이중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결론인데요. 사회운동은 이런 동원된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5가지 태제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퓰리즘의 다원주의적 분화를 일으키기 위한 사회운동의 도전들을 좀 적극적으로 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퓰리즘을 하나의 정상적인 정치 과정으로 볼 때 우리와 그들의 덩어리를 계속 키우지 말고 계속 쪼개면서 포퓰리즘 자체를 다원화시키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를 무기로 자신들의 포퓰리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여기서 반엘리트주의는 유지시켜주되 반다원주의를 다원주의로 바꾸려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사회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교육의 공론장을 강화하는 이런 시도들 역시도 사회운동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포퓰리즘을 해방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인민주권을 재발견하는 데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번째, 노동의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항하는 노동정치의 전략들을 노조운동의 차원에서 좀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좀 체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상상력들을 좀 5가지 차원에서 사회운동의 전략들이 동원해야 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문들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민주주의 위기를 살펴보다가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포퓰리즘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넓혀진 시민사회의 영역과 또 시민사회의 영역 속에서 제기되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략과 관련해서 또 디지털 미디어가 거기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다뤄준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지연입니다. 발표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토론을 할 게 아니라 발표를 하셨던 세 분이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 분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좀 실천적 차원에서 아이디어들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루마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수단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일자리 상실이나 이런 것들을 경유하면서 여성을 어떻게 더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지적을 해주셨고, 김소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심정의 성폭력을 만들어낸다라거나 성적 착취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플랫폼의 수익 창출이나 성매매 산업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자본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신 데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 말고도 여러 세션이 지금 밖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양상들을 쫓아가는 것도 여전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예 성매매 채팅 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디지털 증거가 남지 않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홍보하는 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예 법률 시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동해낸 어떤 해착일 뿐이냐, 그게 아니다.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홍성태 선생님께서 지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네. 월간 아랍의 보험까지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금 디지털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거가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부상을 할 수가 있었고, 사실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 공론화나 현재 목도하고 있는 페미니즘 대중화는 전부 이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민은,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운 페미니즘의 물결 안에서도 보면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기반을 한 배제의 어떤 정치랄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한계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배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배제를 위한 저항으로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을지, 포퓰리즘을 어떻게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와 공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가 디지털과 관련해서도 생활 가정이 디지털화되면 여성의 가사 노동이 줄더냐, 그렇지도 않더라, 아니면 디지털 매체에다가 여성들이 외모 꾸미기를 해서 보여주는 노동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오프라인상에서의 사람들 간의 대면의 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나 정보 전달이 전부 디지털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면 관계에서 자신의 이견을 얘기를 하는 것 혹은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그걸 때문에 또한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디지털로 가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 나 아닌 차이와 낯선 것과 타자에 대한 배제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강화되고 있어서 지금 새로운 정치로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립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완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제도 정치나
일부 엘리트들과 같은 위로부터 동원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최근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랑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뭐 신자유주의 이후의 위험이나 불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대응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진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폭력이나 착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적 구제가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요새 이제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이런 거 보면 드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준 정치 확장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부작용에 대한 의제를 드러내고 확산하고 이렇게 초기에 의견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유용하기는 한데 과연 뭘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이 의문은 계속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때 이게 민원이고 결국 국가와 정책의 문제를 해결이 돼버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정치화 시켰느냐 어떤 구조를 드러내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계속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이끌어내는 포퓰리즘을 이제 두터운 포퓰리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치학자도 있고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제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운동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게 뭐 전지적인 착취의 문제든 디지털 성폭의 문제든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터키 개체 시위도 그렇고 월가 점령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그 관련해서 우리 지금 한국 안에서 운동을 보면 이제 클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 유일한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통해서 많은 불매 운동을 하며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손쉽게 우리가 누르고 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주고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을 확인하는데 자칫 그쳐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클릭티비즘이나 슬랙티비즘 이런 비판들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구조적 변화를 꾀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계속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는 결국 의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필요한 저항들을 활용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하는 이런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운동 방식이랑 결합됐을 때 효과성이 더 크다고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역할들을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없잖아, 뭐 이런 걱정이 세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실 지금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우리가 타인의 어떤 의견들을 듣거나 뭐 소통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동등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들, 표현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것처럼 뭐 자신의 위치라고 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공론장 뭐 이런 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데 문제는 오히려 그 디지털 기기나 공간에 접속하고 있는 이 물리적 몸이 위치하고 있는 현실의 그 사람들이 놓여 있는 차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더 안 보이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페미니즘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여성 내부의 차이를 보지 않는 아니면 구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미디어 리터러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랑은 전혀 다른 이제 뭐 연령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 차이가 비과시된다는 문제 이게 여전히 우리한테는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뭐 신자유주의 효과라고들 흔히 얘기를 하죠. 다 이미 사람들 뭐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이다. 당신들이 능력을 갖춰서 성취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 관념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둘러싼 논쟁에서 보면 더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사들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한쪽에서는 음란물 뭐 규제를 하라 마라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규제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대에 있는 누군가도 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마치 우리 모두가 이 디지털 공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마찬가지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상정을 해버리게 되는데 뭐 여성의 경우만 하더라도 거꾸로 내가 나의 성적인 어떤 섹슈얼리티 실천에 대한 영상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의미화를 하는 이런 운동들을 할 수가 있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지금
우리가 디지털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많은 불평등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공론화도 되었지만 그거 역시도 여전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방식 자체에도 조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미 지금 다들 뭐 속중동도 열심히 해오셨던 분도 계시고 부르마스님도 선생님들이 이 의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토론 두 분 다 하시고 플로어에서 질문 받고 답변은 그 발표자는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토론 정경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활동하고 있는 정경윤입니다. 우선 제가 토론하는 내용은 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자유토론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본주의가 좀 계속 드러나는 현상에서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는 공공재를 소비재로 바꾸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가지는 보편적인 성격들을 이제 맞춤형이나 개별적인 것,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경제 성장 담로 이번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을 프레임을 삼아서 기업들이나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규제가 풀어야 된다, 규제를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성은 과연 어떠한가, 젠더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이제 주 발제자분께서는 이제 농업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돌봄노동, 그러니까 디지털 돌봄노동 문제라든지 그리고 디지털의 이제 유통업 부분에서의 판매직 여성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구조조정까지 두려워하는 상황까지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임금, 저직급 그리고 사용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임금, 그 다음에 노동 기본권이나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노조라도 만들어서 사용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또 정부에게 정부 정책을 개선하고 요구하는 그런 단계들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되면 될수록 노조는 만드는 것은 정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단위에서 연구 작업을 거치고 있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저는 국가에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질문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기본 성주류화 조치나 성평등 인식이 포함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자부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다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계, 그리고 우리 지식인, 그리고 연구진, 그리고 사회운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 여성이 몇 명 들어가는 것 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평등이란 과연 무엇인가? 젠더 정책이 무엇인가? 산업 정책에서 젠더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그 담론과 내용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의견을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퓰리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이 범람하고 있는 건 우리가 매번 뉴스를 보면서도 TV 토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단성이 촛불운동에서 또 드러나고 있죠. 근데 포퓰리즘이 범람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 내적인 위기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 내적 위기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분석과 진단,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 제도 정치, 그리고 운동 정치, 그리고 포퓰리스트들이 비판하는 지식인들에 대한 기득권 정치라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 포괄해서 전반적인 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현재의 이 일반 대중들에게 왜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국에서의 촛불운동은 사실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가 갑자기 태어났던 건 아니죠. 그 전부터 2002년 표순 미선이 촛불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촛불도 있었고, 그리고 2008년 한미 FTA 촛불,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정말 활성화돼서 이들이 집단성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느꼈던 것이 2008년 촛불운동이었는데요. 그럼 그 이후 그러면 제도정치, 그리고 여야당, 그리고 진보정당도 있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집합운동을 강력하게 하는 우리 운동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집단들도 있고요. 그들과 이 대중들의 관계와 소통은 어땠을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 또한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있어야지 왜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포퓰리즘이 더 강성화되고 과잉화되는 가에 대한 좀 질문들을 또 역추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만이 디지털 미디어 또는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일방향적으로 결정한다는 결정론이나 본질론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홍수태 선생님이 사회운동 이제 도전하는 사회운동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좀 더 저는 좀 몇 가지 또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과감할 수도 있고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시점은 정말 좀 과감한 성찰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기하신 것 중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존의 집합행동과 이런 그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이 자발적인 대중들의 소통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합행동이 고리타분한 것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변화에 있어서 집합행동 운동이 얼마나 아주 기본적으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저들은 저렇지 그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낙인이 돼버려 있는가에 대한 것과 그것은 오히려 어쩌면 이런 자발적인 대중들과의 소통과 관계에서 충분히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왼쪽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보정당, 좌파정당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에서는 워낙 이 개념 자체가 퇴색돼 버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왼쪽에 있는 진보정당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운동에서 왜 진보정당 전략이 필요하냐고 오히려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주류 정당들, 거대 보수 여야당들은 그들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운동 진영의 인사들을 포섭하거나 유인해내거나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바깥에서는 또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든다고 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그런 전략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해서 좀 저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도 정치를 바꾸는, 압박해내고 더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전략은 계속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략을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모색을 그게 정당의 몫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만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운동의 몫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자의 토론이 다 끝났는데요.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할 대상님 지명해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대 사회과 심화입니다. 저는 홍성태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파퓰리즘과 관련해서 사실 파퓰리즘과 관련된
특히 뭐 유럽이나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변화에 대해서 너무 책도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왔죠. 하나는 정의와 관련해서 아까 미국의 농촌절 피플스 파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어떤 것을 정의를 하고 왜 그런 정의를 하는지를 정의하고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의는 몇몇 사례를 가지고 정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떤 것이 파퓰리즘이다 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정의를, 파퓰리즘의 속성을 정의를 하는데, 그런 것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에 적용하는 거죠. 근데 유사점은 있죠. 그런데 이 파퓰리즘의 본래적인 정의에서 딱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대부분의 요즘의 변화가 다 파퓰리즘적인, 그리고 한국의 뭐 상황까지도 파퓰리즘적인 걸로 막 되면서 이제 용어 자체가 가지게 되는 애매모호함,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증폭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퓰리즘을 최소한으로 정의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파퓰리즘을 모빌라이즈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참여민주주의하고 그런 모빌라이즈 데모크라시가 같은 점도 있고 보는 방식에 따라서 뭐 다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원이냐 참여냐, 사실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하고, 혹은 뭐 국민투표 형태로 참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하고, 근데 어떤 것은 모빌라이즈 데모크라시고 어떤 거는 투표 민주주의다,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보다 좀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역시 추시환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 의식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발표를 통해서는 디지털 자본주의, 특히나 이 디지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는 부정적 성격, 디지털 성공력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부정적 성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으나, 사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 페미니즘의 대중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페미니즘 운동이 이슈화시킨 가장 중요한 의제이자 그 같은 공론화가 가능했던 핵심에 있는 것이 또다시 네트워크이고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점에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세상이 갖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규정하고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추재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었고요. 동시에 그것이 오프라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성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의 효과가 온라인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기도 하고,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어려워하기도 하는 등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단편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여성의 일상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사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발표 시간에는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리얼돌도 그렇고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도 마찬가지이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리얼돌은 형용 모순의 단어죠. 리얼한데 인형이잖아요.
현실에 가깝지만 그것은 인간이 아닌 인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평형 모순의 단어인데 최근에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은 사실 그와 같은 경향을 매우 공통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현실에 가까울 것, 최대한 현실의 여성의 모습에 가까울 것이라고 하는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인형이라서 자신의 의지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경향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디지털 성폭력의 하나의 경향이기보다는 남성들이 여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오프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여성 하지만 동시에 내가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그래서 스스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여성들을 원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둘 간의 간극을 벌려놓거나 둘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요. 현실에서 그 다양하게 벌어지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버거운 것으로 느끼게 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탈출구를 다른 방식으로 찾게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온라인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의 그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근데 이와 같은 그 문제들에 있어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느냐. 사실 공교롭게도 추지연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많은 부분이 해화역 시위를 주도했던 불편한 용기 등등과 같은 여성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경향과 매우 흡사합니다. 실제로 불편한 용기가 주도했던 이 해화역 시위에는 생물학적 남성은 참여할 수가 없었고 또한 이미 이제 집회에 참여, 저도 사실 너무나 생경한 장면이었는데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갖는 피해,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강하게 집중하고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내부의 차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매우 강력하고 전략적인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운동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내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난감한 문제로 남아있고 저 역시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학생들을 만나면서 20대 여성들이 그게 일견 사실이긴 하지만 스스로가 입고 있는 혹은 입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사고하는 경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수업 시간에는 그 해답을 좀 다른 식으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도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0대 여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시급하거나 긴급한 문제를 다가온 사회적 이슈들을 계속해서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타자의 삶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해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지금의 여성운동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면 모든 학생들이 얘기를 다시 하러 오는 것이죠. 혹은 탈크로셋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강령을 따르지 않는 여성들이 비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학생들이 이제 그것에 관해서 질문하러 오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다른 이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그 차이를 들여다보게 하는데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이제 집중되는데. 아니, 네. 저한테는 어차피 뭐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이 발표문 만들 때 사실은 고민의 시작점이기도 했고요. 근데 여전히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는 그 포퓰리즘의 지속성이나 어떤 일시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는 기성 언론의 역할에 좀 적극적으로 딴지를 걸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성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독립된 미디어나 1인 미디어 혹은 소셜 미디어라고 이야기되는 최근의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가
사실은 그닥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은 현재 소셜 미디어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자신의 뉴스의 소스로 삼아서 계속 재생산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성 언론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 역시도 대단히 좀 고민스러운 문제고, 저도 조금 더 레디컬한 혹은 진보적인 지금 있는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되는 정당 말고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당들이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운동 세력,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당 정치 안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서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부터 추동되는 하나의 정당이라면 저는 뭐 신사운동의 한계들을 조금 한국적으로 성찰해가면서 다듬어가면 좀 그런 새로운 정당의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정당의 생명력이 이토록 짧은 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새로운 급진적인 정당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좀 다시 말하면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진보 정당의 어떤 도전 이러한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광훈 교수님께서 제기해주신 문제 두 개 다 저한테는 여전히 뭐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여전히 빈 구석이 많은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을 좀 최소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단히 동의는 하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오용하거나 혹은 특히 정치인들이 되게 남용하니까요. 얼마 전에 TV보다 깜짝 놀랐는데 뉴스에 어떤 모 야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아니 문체부에서 예산을 이상한 데 쓰더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러는데 그게 왜 포퓰리즘이지? 책을 다시 뒤져가면서 이 사람이 무슨 근거로 포퓰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게 그 정치인들이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이 퓨퓰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왜 표하고 연결이 되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한국에서 이상하게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이 포퓰리즘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좀 잡는 거는 좀 뭐 잡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잡기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유럽적인 측면에서 포퓰리즘과 미국적인 측면에서 포퓰리즘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라는 게 리버럴한 게 뭐고 그리고 플로럴한 게 뭔지 레디컬한 게 뭔지 이런 상대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한국의 역사 문화적인 혹은 정치 경제적인 구조적인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문법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학자들은 계속 외국의 이론들을 갖고 오거나 혹은 이렇게 뉴스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 갖고 와서 우리나라 포퓰리즘이 이만큼이야 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뭐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자 나름대로, 뭐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 나름대로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소 설정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욕심을 낸다면 저는 유럽적 포퓰리즘 혹은 미국적 포퓰리즘, 라틴 아메리카적 포퓰리즘과 마찬가지로 한국적 포퓰리즘, 좀 이렇게 포퓰리즘 자체를 좀 로컬한 개념으로 좀 갖고 올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최소주의적인 접근, 최소주의적인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최소주의를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 엘리트주의 혹은 반 기득권주의와 반 다원주의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원대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접점을 만들어내고 서로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원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꺼내오는 거는 이 포퓰리즘이 시민사회에 침투할 때 이 시민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이 대단히 쉽게 시민사회 안으로 침투된다는 점, 다시 말하면 약한 시민사회라는 측면이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당 체계 자체가 그 뭐 어렌지 됐다 리어렌지 됐다가 계속 정렬과 재정렬 반정렬 이런 것들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선거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다시 말하면 정당 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 다시 말하면 정당성 기능 자체가 취약한 정당 체제, 정당 시스템, 이런 점에서 좀
동원된 민주주의가 쉽게 구동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개연성의 측면에서 사실은 참여민주주의와 동원된 민주주의 이거를 좀 양극단에 놓고 어떤 스펙트럼을 만들고 싶었던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제가 뭐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소중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또 토론자분 중에서 혹시 또 하실 얘기 있으면 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미타 구르머 선생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Thank you. I learned a lot listening to Dr. Kim and Dr. Hong. Thank you very much because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and from within it through these academic perspectives is not an opportunity that one gets very often. But I was at some level, it only reinforces the fact that there are theoretical strands that one can use across societies to understand phenomena. For instance, I believe that any feminist research cannot but adopt the lens of political economy because part of the reason why digital feminism and feminist rights in the digital realm is often understood only in purely cultural terms is something that really disturbs me, and which is why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discussants for pointing out that it is indeed a systemic kind of analysis that's going to be able to be useful to point us towards what next, where is the real utopia. So I think all gender analysis therefore has to straddle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and ethnographic elements so that you can situate the analysis, but at the same time, you can rise above and point to what is it that is the feminist content that is normative in that inquiry. One of the things that I must also remark is that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and feminism in countries like ours, for several years, the big companies have been putting in a lot of money to cultivate civil society. So movements and ideas of internet freedom and digital rights has not only evolved, ideas have not only evolved from the grassroots, but they've also evolved because, for instance, Google Foundation or the money that comes from corporate philanthropy has actually fueled a kind of movement in countries like ours, wher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been born in the generation of internet freedoms, having been legitimized by this kind of corporatized ideas of dissent, protest, and mobilization. So that complicates the terrain of how you then negotiate feminism or rights, because feminists talking digital rights, you really have to figure out where they are coming from. They could really belong to the Google camp, or they might belong to a radical camp. And you really have to identify where the politics are coming from. And you will find invariably that political economy analysis is eschewed and is eliminated by those who want to purely talk to identitarian politics. In fact, one of the meetings I attended recently where a lot of foundations who put money into feminism and gender equality in the digital domain, the foundations were openly acknowledging that in the past 20 years, a lot of international financing has gone into the queer movement. And that in and of itself is good, but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it has certainly looked the other side and ignored the issues of the labor movement. So you really don't have an analysis that is situated in systemic flaws. And we're coming full circle now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o combine, the crisis in the economy and the kind of gender crisis that you're finding with older questions of public investment, public infrastructure, systemic issues, etc. And I think that this may be a time when therefore the labor movement and the feminist movement have to work closely together.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님께서 또 추가로 조금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시간도 딱 맞고요. 그 기획 세션, 그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젠더와 정치 이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좀 세 분의 발표자의 발표 내용과 토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과제를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디지털 환경, 디지털로 그 자본주의가 전환되면서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젠더 문제. 근데 젠더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그 이전의 사회도 여전히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특히 그 생산과 노동 영역에서 여성의 부분은 여전히 개선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성의 노동과 생산 영역에서의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의 변화지 그 이전에 그 아날로그 시대에 있어서의 여성의 노동과 생산 영역에서의 여성의 착취나 위치는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가 그 젠더 문제를 얘기할 때는 나타난 현상은 물론 연구해야 되지만 그 근본적인 뿌리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제를 우리 여성들한테 주지 않았나. 나타나는 거는 디지털로 변하고 뭐로 변하건 간에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 산업구조 속에서의 예를 들면 여성의 위치 이거는 여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과제를 좀 줬던 것 같고요.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날로그 시대건 디지털이 전환된 시대건 간에 그 문제의 양상은 변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젠더 문제의 양상의 변화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시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인식도 하고 공유를 했던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과제는 그것이 현상은 변했지만 본질이 뭔가 그걸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그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요새 이제 민주주의 위기,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위기의 하나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거의 하나의 그 현상으로서 제기되면서 포퓰리즘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또는 한편으로는 그거를 통해서 시민사회 영역의 기회도 넓혀지기도 하고 사회운동 영역이 다원화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좀 좋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우리가 과제를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화, 디지털 미디어가 예를 들면 그 포퓰리즘과 관계해서 시민사회 영역이나 또 사회운동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거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거든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이라는 그 다음에 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젠더 문제나 정치적인 영역에서 포퓰리즘의 문제를 유토피아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럼 디스토피아로 그냥 딱 머물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은 오늘 그 세 분의 연구 발표가 주어진 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제를 잘 풀어나갔을 때 그것이 지금보다 조금 앞선 사회 또는 그것이 유토피아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이렇게 딱 제가 30분짜리 맞췄거든요.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대전환,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라는 대주제 하에 기획 세션 5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젠더와 정치 이 세션을 다 마치겠습니다.